네, 이슈 포인트입니다. 김윤재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일주일에 한 두 꼭지를 저희가 만약에 준비한다 그러면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면 부동산 꿀팁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 시간에 준비한 것은 부동산 계약에서의 꿀팁인데, 계약할 때 이런 거는 좀 꼼꼼하게 따져보면 좋은데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. 그게 뭔지 그거부터 좀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게 뭐죠? 하나 여쭤볼게요. 네네. 혹시 경찰서 조사받은 적 있어요? 네. 저는 이준석 관련해서 맨 먼저 네, 하던 게 뭐던가요? 경찰관이. 기억은 잘 안 나요. 물어봐요. 혹시 네네. 신유철 씨 맞냐고. 그렇죠. 네. 딱 그 사람의 네네. 신분증 그 인정. 제출하고. 네네. 내가 조사온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네네. 시작하잖아요. 네네. 부동산 계약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임차인이 임대인하고 계약하는 게 맞잖아요. 그렇죠. 집주인하고. 네네. 그렇죠? 근데 실제로 상당 부분 부동산 임대차 계약, 특히 금액이 아주 크지 않은, 금액 기준은 없지만, 네네. 1억? 이 정도 전세는 제가 볼 때는 임대인이 오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. 그럼 누가 오냐? 부동산 중개 대표가 임대인을 대리해서, 아니면 임대인이 대리인 누군가 와서 하는데, 네네. 그 사람이 정말 임대인을 대리해서 올 수도 있고, 아니면 그냥 가상의 인물을 대리를 해서 할 수도 있고. 왜냐면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전세 사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? 자, 전세 사기는 다시 임대인들이 문제가 많았잖아요. 네. 자기도 한 2천만 원 있고 8천만 원은 국가에게 전세 보조금을 줬다고.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1억짜리 전세 들어갈 수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게 허술한 거야. 그래서 임대인이 오지 않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임대인하고 꼭 계약을 체결해라. 자, 오늘의 첫 번째 팁은 이거예요. 임대인이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, 가능하면 임대인의 신분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임대인을 만나서 임대인의 연락처를 받아라. 이게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아주 많지는 않지만 없지도 않기 때문에.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기본은 임대인과 계약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부터 지켜나가면서 하자,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.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라. 네. 그리고 이제 임대인을 만나서 이제 임대인 맞구나 계약을 하잖아요. 그 임대인 만나기 전에 임대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? 날짜를 잡는 거. 근데 우리가 잘 모르시겠지만 계약할 때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. 계약을 할 때도 내가 계약하겠다고 하면 미리 예약을 하잖아요. 1억 전세라면 1,000만 원을 계약서 쓸 때 주잖아요. 잔금 나머지 주고.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200만 원, 300만 원, 100만 원, 500만 원 이렇게를 예약을 미리 한다고 사실은.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. 어떤 경우는 이거를 돈을 임대인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계좌에 넣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. 근데 그게 잘못이에요? 잘 문제가 되죠. 왜냐면 계약은 그 사람하고 하지만 그 계약금에 대한 모든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 계좌로 넣는 거지.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임대인의 아들이라든가 며느리라든가 시아버지라든가 어머니라든가 배우자. 대부분 가족이 많아. 가족이니까 넣어도 된다. 임대인이 그렇게 얘기해요. 어차피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는 거 같아요. 실제로 이게 내 거니까 아들 이름으로 샀지만 내 거니까는 어차피 아들을 받느니 나한테 넣어도 됩니다. 용수는 끊어주죠. 임차인은 문제가 없다 생각해요. 그러니까요. 좀 가족이고 어디든 임대인 원해서 넣어준다. 그러면 안 돼. 무조건 계약 임대인의 계좌번호로 넣어야 된다.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. 이용할 가능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? 가족인데. 배우자 이름으로 샀어, 집을. 근데 사이가 안 좋아졌어. 그러면 사이가 안 좋은데 그 배우자 들어가면 받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거를 내 거니까, 실제로 내 거니까 나한테 넣어도 된다. 그리고 배우자에 관한 모든 그 서류는 다 가지고 있어, 통장도. 그 이혼하기 직전이거나. 그렇죠. 예, 그런 거 아니죠. 그죠. 그리고 자식 이름으로 샀어요. 자식이 해외 성모니야. 해외 나가 있어. 그리고 자식 이름 돈이 들어가면 당장 그 돈을 빼서 나는 또 딴 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안 되잖아, 거래가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무조건 본인한테, 임대인 본인한테 본인을 확인하고 본인 계좌로 넣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임대인 측에 불편한 사항은 내가 알 바 아니죠. 이게 그러니까 혹시 모를 상황들이 생기는데 흔하진 않지만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적 소유주, 그 임대인이라고 써있는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여러모로 법적으로 내가 좀 보호를 받거나 이런 것들 면에서 수월하다는 거죠. 이런 기본적인 정말 생 기본이잖아요. 이런 기본적인 완전 생 기본이네. 어마어마한 큰 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법률 문제, 이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걸 대응을 미리 할 수 있어요. 이상하다.
난 먼저 나와야지. 처음부터 원칙을 밟아가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. 이게 어려운 겁니까? 그렇죠. 어려운 거 아니에요. 당연한 권리인데 이게 그걸 못해서 이제 그냥 너무 잘 모르다 보니까 제3자의 부동산 쪽에 얘기만 듣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갔다가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지.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자기가 옷을 고르거나 음식 메뉴를 정할 때는 수시로 하니까는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. 어떻게 하면 가장 싸게 사고 좋은 옷을 사고 아는데 이 집 주거 계약은 한 10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? 네,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. 지식이 많은 사람도 경험이 없으니까 힘들어요. 근데 금액이 아주 큰 거는 그런 가능성들이 이제 신중해요, 자기들이.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전세 사기 피해자처럼 1억, 2억짜리는 자기 돈 들어간 건 10%, 20%밖에 없어요. 대부분 대출을 받기 때문에 쉽게 맞아요. 접근하다 보니까는 심지어 얘기하기도 어려워요.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. 집주인의 또 동의도 받고 막 해야 되니까 이건 집주인의 그 계좌로 하겠습니다. 뭐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요구하기가. 이게 한국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데 착한 게 큰 화를 당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도 사실 그런 데서 기인해서 많은 원인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시작을 그렇게 한 거죠.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사인하고 진행했는데 그래서 살다 보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. 결국 이제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? 그러면 나쁜 거 생각하고 하나. 그렇죠? 그럼 이제 문제 터질 때 전화하니까 집주인 전화도 아니야. 그 집주인 얼굴도 몰라. 네. 어디 사는지도 몰라. 지금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.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대체로 다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거죠. 뭐 선량한 분들이 많이 피해를 당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아주 기본적인 건데 여기서부터 기본을 지켰다라면 조금 더 그 피해에서 쉽게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있을 거다.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임대인의 얼굴 한번 보는 거. 그렇죠. 계약할 때. 네. 사실 집주인 얼굴 한번 보는 건 크게 어려운 건 맞습니다. 아니니까 네. 가능하면 임대인의 얼굴을 보는 거. 그리고 두 번째는 예약을 하거나 뭐 돈을 모든 돈은 임대인의 계좌로. 임대인의 그 주인의 계좌로 넣어라. 이 두 가지가 네. 오늘 포인트군요. 네.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계약을 하고 들어가더라도 집이 있잖아요.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주인도 모르는 물리적인 하자나 손볼 거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이게 내 돈 가지고 내가 하기 어렵잖아요. 그럼 집주인하고 연락을 해서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. 연락처가 없거나 주인 연락 모르면 그게 가능하겠어요?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는 부동산은 제3자거든요. 부동산 해주는 거 아니에요. 통상적이진 않지만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주는 경우가 있죠. 그게 잘못됐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분들이 결국은 사실 해주지 않아야 되는 일을 대신 하면서 주인의 많은 권한을 가지고 그걸 이용하겠다 해서 나중에 보증금도 중간에 갖고 그 튀는 경우도 생겼어요, 많이. 네네네. 그 공인중개사가 한 몇십억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인을 줘야 되는데 대신 받아가지고 모아서 가는 경우도 우리 사회에서 왕왕 발생했습니다. 중개업자가 중간에 껴가지고 이것저것 해결이 좀 편하지만 그 편함이 어떻게든 나한테 피해로 올 수 있다는 그렇죠. 거죠. 그러니까 소탐 대실이죠. 소탐 대실. 네, 맞습니다. 자, 오늘 소탐 대실 하지 말자는 말 마무리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아주 원칙에 근거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드렸지만 앞으로는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여러분께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시죠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